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딜레마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정, 화폐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중앙은행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원화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은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 속에서도 선뜻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금리를 동결하거나 미세한 조정만을 반복하며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는 왜 한국은행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막대한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통화 가치를 방어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진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부채 문제나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이자 발행량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러한 거시경제적 모순 속에서 어떠한 대안적 가치를 지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준금리 격차가 만들어내는 자본 이동의 원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고 안전한 곳을 향해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자국 내 서비스 물가의 경직성과 견고한 고용 지표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의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자를 적게 주는 한국의 채권이나 예금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거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게 되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가 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한국 경제를 타격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양의 석유와 밀가루를 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기업의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과 전기요금 등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발 물가 상승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에 맞추어 인상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원화의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도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결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의 내부에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부채의 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그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막대한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등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면 가게는 빚을 갚기 위해 일상적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 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며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게가 집을 헐값에 내놓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가계 부채와 더불어 또 다른 거대한 뇌관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때 미래에 발생할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미리 빌리는 대출 방식입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대어 전국 곳곳에서 무리한 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폭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돈을 빌린 시행사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를 내게 됩니다. 시행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 역시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고,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하는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으려다 국가 경제의 뼈대인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를 억눌러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니 원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올려 국민들의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고 원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매일매일 훼손합니다. 반대로 환율을 잡기 위해 교과서대로 금리를 올리자니 한계 상황에 내몰린 피투 영끌족들의 가계부채가 터지고 수많은 건설사와 저축은행이 무너지는 내수 경제의 파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민 경제에 막대한 고통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제발 금리를 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천수답 형태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스스로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통화 주권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 한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은행 계좌의 숫자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 오로지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신용화폐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대출을 늘려가야만 시중에 돈이 돌고 자산 가격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장려하며 시장에 돈을 풀어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질병이 찾아와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리라는 약을 강하게 투여하면 부채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라는 환자가 쇼크를 일으키며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리를 적당히 낮게 유지하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어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뿐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빚을 갚기는 쉬워지지만 대신 우리가 지갑 속에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 즉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바로 통화량 팽창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이며,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부를 조용히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기반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부채의 덫에 갇혀 무력화되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의 영리한 자본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반의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 기업의 주식이나 가격 변동이 심한 투기적 상품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핵심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의 모순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부나 정치인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혹은 파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금리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시점부터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학적 규칙에 의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귀금속이나 화폐도 이토록 완벽하고 변경 불가능한 공급의 희소성을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혹은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고 달러의 유동성을 팽창시킬 때 공급이 고정된 비트코인은 이러한 법정 화폐들의 가치 훼손분을 상대적인 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반영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부채를 기반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의 예금은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장부에 기록된 빚의 덩어리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내 예금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결제 수단이자 소유권입니다.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한 그 가치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압류되지 않는 강력한 검열 저항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독립성과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나 중앙은행의 딜레마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격리하고 장기적인 구매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적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명목 화폐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거시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이 직면한 통화 정책의 딜레마를 시작으로 부채로 쌓아 올린 신용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그 거시경제적 가치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고물가의 고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부채를 팽창시켜 성장을 유지해온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청구서를 내미는 구조적인 전환기입니다. 중앙은행은 부채의 붕괴를 막기 위해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묵묵히 원화 예금만 모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는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국가의 통제력이 닿지 않는 자산이 왜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기저에 흐르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결정에 모든 자산의 운명을 맡기는 자국 편향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가치를 방어할 수 없는 명목 화폐의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행량이 수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험난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심도 있는 거시경제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